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리학, 생화학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리학, 생화학 책은 다 받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른 과목처럼 한 과목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이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생리학, 생화학은요, 두 과목을 2달 만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학부 다니실 적에 생리학, 생화학 다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좀 이 과목들이 좀 만만치 않은 과목인데, 그리고 또 한 학기씩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과목당 1달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리학, 생화학은 좀 숨가쁘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업이 정말 빡빡하다 싶을 정도로 좀 수업이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또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리학, 생화학을 하루에 뭐 1시간 반씩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반반 나가는 건 아니고요. 먼저 생리학부터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생리학을 먼저,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생화학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4주씩이잖아요. 그러면 4번 수업에 생리학 다 끝내야 되고 4번 수업에 생화학을 다 끝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 다니실 적처럼 그 책 그 두꺼웠던 거 있죠. 그 책처럼 모든 내용을 정말 앞에서부터 끝까지 아니 일사불란하게 쫙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애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정리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로요, 수업 내용들을 묶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보강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리학을 한 번 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도 한 번 보강해서요. 둘 다 5주차 수업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생리학 보강은 한 4시간을 보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은 이제 3시간만 보강을 하면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학부 다니실 때 생화학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생화학 보강은 3시간밖에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양사에서 원하는 생화학은요. 주로 이제 영양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화학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그 요구하는 생화학은요, 이제 주로 탄단지 대사 있죠. 탄단지 대사와 관련된 그런 생화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범위가 좀 제한이 좀 그 생리학보다요 범위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이 뭐 10월 달에는 생리학, 그 다음에 11월에는 뭐 생화학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리학, 생화학은 둘 다 어떤 과목이냐면 20문제씩 나오고요. 20문항씩 나오는 과목에다가 비과락이에요. 과락 과목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과락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아시죠? 자, 그럼 과락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이제 비과락 과목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시고 그냥 공부를 안 하시면 이제 크게 문제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과락 과목은 40%. 점수의 40% 이상을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양학 같은 경우 60문항이잖아요. 그럼 60문항 중에서 40%면 24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영양학은요, 그 이상을 훨씬 많이 맞습니다. 왜냐면 영양학 공부 열심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양학이나 이런 과락 과목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대다수 과락 과목에서 떨어지는 분들은요, 되게 드물어요. 과락 과목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뭐가 안 되냐면, 여러분 총점이 300점 만점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300문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1문항당 1점씩이니까요. 30문제, 30문제란다. 300문제, 300문항이거든요. 근데 이런 300문항을 몇 프로 맞아야 되냐면 60%요. 그럼 180점이죠. 뭐 60점, 60%, 180,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되게 큰 점수로 다가옵니다. 나중에 가면은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80점이 안 돼서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락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보다요, 180점이 안 돼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 가락에 치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나머지 과목들을 대강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화학 한 4문제 맞고, 뭐 생리학 뭐 8문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180점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과락 과목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뒤에 가서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과락 과목이 아닌 과목들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락 과목보다는 덜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난 생리학 생화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난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다. 그럼 제가 해드리는 거 해드리면 거의 뭐 기본적으로 뭐 16문제 중에서 20문제 그 사이 정도를 맞으실 수 있어요. 다 공부를 하면 그 정도 맞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해드린 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찝어서 공부한다. 그러면 그래도 10문제에서 15문제 사이 정도는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난 그 정도만 나는 그 정도만 맞아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좀 이제 가볍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찝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고득점을 원해. 나는 뭐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원해.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2014년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도 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5년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5년도요. 2014년도 시험 보면은요, 작년에는 합격률이 되게 높았어요. 65%요. 최대예요. 최대. 여태까지 최대입니다. 영양사 중에. 그만큼 난이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쉬웠어요. 제일 쉬웠어요. 난이도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65%라는 이제 경이적인 합격률을 보였어요. 여태까지 중에 제일 높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한 55%. 그 정도 선이었다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이제 2010년도 이전에는요, 되게 어렵게 간혹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막 44% 막 이랬어요. 합격률이 이렇게 낮았지만 2010년도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낼 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문제의 난이도가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고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2010년도 이후로는요, 55%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65%였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합격률이 얼마가 더 높았냐면 10%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쉬울이라고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은요, 끝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복습하시고 끝까지 이제 노력을 해주시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생리학, 생화학 이제 들어갈 것들 내용을 이제 뭐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리학이나 생화학이나 뭐 둘 다 뭐 똑같이 수업은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주셔야 돼요. 필기도 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필기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필기할 부분은 잘 필기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그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같이 또 뭐 할 거냐면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들었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중요한 거 정리해 드리면서요,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번씩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요, 어느 정도 다 기억이 납니다. 완벽하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내용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럼 그 내용들을 그날 가서 그날 복습을 하세요. 왜냐면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때 복습하면은요, 복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어떠냐면 짧아요. 1시간 반, 2시간 이내에 다 복습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가서 복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억이 잘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니까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배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날 한 내용은 그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은요,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최소한 10분, 최소한 10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일찍 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분 일찍 오셔야 돼요. 뭐 드릴 거냐면요, 복습 프린트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우리가 풀었던 것들 중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 안 하고 지나갔던 문제들, 그런 애들을 뽑아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분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복습 프린트물,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책 보지 말고, 네, 본인이 얼마 정도 기억하는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작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 저하고 이제 답을 맞춰보시는 거죠. 답 맞추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되죠. 왜 틀렸는지, 몰라서 틀린 것인지, 아니면은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틀린 건지, 아니면 원래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수 프린트물을 통해서 보충할 부분을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리학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리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다? 이렇게 알려면은요. 잘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 3페이지 아래쪽이요. 자, 여러분들이 뭐 학부 때도 뭐 생리학을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그 전에 또 한 번 생리학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인지 확인하는 절차.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리학에서 이런 걸 공부하겠다. 이걸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 3페이지 그 표 아래쪽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세포예요. 세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되게 많아요.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세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런 세포들이 모입니다. 모여요. 형태라든지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요. 자,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 조직을 만듭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을 구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조직에는 어떤 조직들이 존재하느냐? 조직을 보니까는요. 상피 조직도 있고요. 결합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피 조직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에 피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애가 상피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상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최표면, 그러니까 피부죠. 피부. 쉽게 말하면 피부라든지 내부의 내장벽들이요. 내부의 장기에도 가장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내장벽, 이런 애들이 바로 상피 조직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결합조직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책에 보니까 결합조직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결합조직이라는 건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운대요. 채우고 그 다음에 연결해주는 조직이에요. 자, 조직과 기관 사이를 채운다든지 그 다음에 둘러싼다든지 아니면은 연결해줄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결합조직입니다.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결합, 결체 조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듯이 콜라겐, 엘라스틴, 뼈, 연골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특이하게 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혈액이요, 혈액. 혈액이 바로 결합 조직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혈액도 알고 보면은요, 결합 조직이에요. 여러분 혈액이라는 게 어디를 흐르고 있어요? 혈관이라는 곳을 흐르고 있죠. 혈관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혈관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혈액도 뭐가 되느냐? 결합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혈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결합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근육 조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육 조직은 나중에 뒤에 가면요. 되게 세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간단하게만 봅니다. 자, 근육 조직에서는요. 단어만 공부하고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뒤에 가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 근육 조직 나오기 전에 나오는 단어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근육 조직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의근이라는 단어하고요. 불수의근,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의근, 불수의근. 자, 수의근 하면은요. 어떤 근육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수의근.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뭘까요? 불수의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수의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건 불수의근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요. 여러분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그렇죠. 수의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육들은 수의근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요. 심장은요.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심장에 있는 근육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불수의근. 그렇죠? 지금 그 정도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의근, 없으면 불수의근.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입니다. 여러분 신경조직은 뭐 뇌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들도 있는데요. 이건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신경 조직은요, 다른 조직에 비해서요, 재생이 어려워요. 재생이 어렵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생이 어려운 조직입니다. 여러분, 저기 누구예요? 상피 조직, 피부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상처 나잖아요. 상처면 났던 게 다시 어떻게 금방 아물죠. 그게 바로 재생되는 겁니다.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건데 피부 재생은 빠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신경 조직은 한번 망가지면 거의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뇌라는 이제 그 중추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뭐 손가락에 있는 그런 그 말초신경들은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요, 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재생이 어려운 조직이다라고 하면 신경조직.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상피, 결합, 근육, 신경조직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어디가 뭐에 해당이 되는지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근육조직이나 신경조직은 구분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육, 신경 이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뼈라든지 혈액 이런 애들도 조직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뼈라든지 혈액은 어느 조직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결합조직.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 상피조직 하면 그냥 피부 이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죠. 조직 중에 가장 재생이 어려운 조직이다. 그럼 어디겠어요? 그렇죠. 신경조직이.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조직들이 또 모입니다. 자,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누굴 만드느냐? 개를 형성을 해요. 개란다. 기관을 형성해요. 자,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들을 형성을 합니다. 기관. 그럼 여러분 기관이라 그러면 별거 없어요. 이런 애들이 바로 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눈, 코 이런 데들이에요.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도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느냐?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애들도 기관이에요. 이런 애들도 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이런 애들이 다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강, 식도,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은 하는 역할을 묶을 수가 있어요. 뭐와 관련된 역할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소화. 이쪽 애들은 다 소화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럼 이런 기관들을 다시 묶습니다. 자, 이런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개라 그래요. 기관계. 자, 근데 얘네들은 보니까 다 뭐를 담당하냐면 소화와 관련된 기능들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소화기,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피부 뭐 이런 애들은요 감각과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감각 우리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감각과 관련된 기관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뭐라 부르냐? 감각기, 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니까 우리가 기도, 기관지, 폐 얘네들은 뭘 담당하는 곳일까요? 예, 그쵸. 숨 쉬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기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이 모여서 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게 여러분 책 어디에 나오냐면 4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4페이지 보니까 그럼 개들이 쭉 모여있죠.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비뇨기계, 근육계, 신경계, 감각기계, 내분비계, 생식기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애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리학에서 공부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학에서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들이 어떤 애들이 있으며 얘네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요. 바로 생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리학에서 공부할 내용들 차례가 여러분들 앞에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차례 한번 보세요. 차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차례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누구였어요? 세포, 그렇죠? 그래서 세포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포가 뭐였죠? 누가 됐어요? 조직, 그렇죠? 조직 중에 결합 조직 누가 있냐면 혈액이요. 우리 혈액 없으면 사망이잖아요, 사망. 자, 그렇기 때문에 혈액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는 거죠. 소화기계부터 해서 내분비계까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체에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얘네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이렇게 무엇인지 공부하는 게 이렇게 생리학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리학은요, 20문항이요, 거의 골고루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거의 골고루예요. 그 다음에 그 1, 2, 3장은 묶어보세요. 1, 2, 3장은 묶어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두세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세 문제. 그러니까 1, 2, 3장에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9장하고 10장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각기와 생식기계는 잘 안 나오는 편인데요. 그 중에 더 안 나오는 건 누구냐면 생식기계예요. 생식기계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는 정말 어쩌다 한 번이요. 몇 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게 두세 문제씩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학이 어떻게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일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부터 공부해야 되겠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누구예요? 세포요. 그래서 세포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책 어디냐면 2페이지죠. 자, 2페이지 세포에 관련된 것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여러분, 우리가 세포 하면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세포고 어디서부터가 세포가 아닌지를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부터가 이제 세포, 여기서부터 이제 세포다 이렇게 알려주는 뭐가 존재하냐면 막이 존재합니다. 이 막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세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포막.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세포를 세포일 수 있도록, 세포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세포막에 대해서부터 공부하셔야죠. 자, 그럼 세포막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느냐? 구조요. 구조. 자, 여러분들이 그 학부 다니실 적에 이제 생리학 책에 보면은요, 세포막의 구조라는 아마 그림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막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세포막은요,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막이에요. 이중막. 자, 이중막에다가요, 그 다음에 가장 바깥층이 있죠. 바깥의 층이 있고요. 가장 안쪽 층이 있고요. 중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면은요, 외막, 중막, 내막.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냐면요, 3개의 층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막 3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중막의 3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막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세포막을 그럼 구성하는 물질은 누굴까?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은 간단해요. 탄단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있죠? 그 3대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탄단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많은 것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럼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은 건 누구냐? 단백질입니다. 조금 이제 어디에 있는 세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대체적으로는 단백질이 가장 많아요. 자, 단백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지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질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 지질, 당질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거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단백질, 그 다음이 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당질이 하는 역할이 각각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단백질이 하는 역할부터. 자, 여러분이 단백질, 우리 세포막의 구조를요,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단백질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 단백질인데요. 이런 단백질이 하는 역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이 먼저 안쪽으로 운반시켜주는 운반체의 역할을 해줘요. 수용체의 역할을 해줍니다.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운반체, 옮겨주는 운반체라든지 수용체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단백질이요, 효소의 주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효소. 그래서 이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도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커다란 요런 단백질 우리가 내재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특이하게 중간에 뭐가 있느냐? 구멍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요. 세포막을 일부 통과할 수 없는 애들, 큰 물질들을 뭐 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통로. 이온 펌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요. 단백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통로의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왜냐면 구멍이 있으니까 저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온 통로의 역할, 큰 물질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게 누구냐면 지질이거든요. 지질. 자, 그럼 지질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압도적이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압도적입니다. 자, 얘네들이 콩나물처럼 생긴 얘네들이 바로 누구냐면 인지질이에요. 자, 그래서 지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인지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지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인지질 말고도 다른 애들도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지질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당지질 이런 애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질에는 인지질 말고도요, 콜레스테롤, 당지질 이런 애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인지질은 보니까 얘네들이 있잖아요. 봤더니 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층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요. 이중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은 이중으로 층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중층이야. 이중층. 자, 그런데 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인지질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와 꼬리요. 자, 여러분 인지질의 요 인삼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물하고 되게 친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 친하다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러냐면 친수기. 맞아요. 친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에 비해서 이 부분은 지질이에요. 그럼 물하고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친하지 않죠. 얘네들은 우리가 소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친수기냐 소수기냐에 따라서요.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달라요. 봤더니 친수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바깥 부분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지질은 다 어디 있어요? 중간에 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친수기들은 세포막의 내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내외부를 향하고 있는 반면에 소수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 어디 있냐면 세포막 중심에 다 몰려있죠? 세포막 중심에 몰려있어요. 그래서 친수 부분이냐 소수 부분이냐 달라요. 친수성 부분은 주로 바깥쪽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친수기는 세포막의 내외부를 향하게 이쪽이 세포막 내부고 이쪽이 세포막 외부죠. 그래서 여기에 다 몰려있어요. 이 부분에. 그에 비해서 중간은 다 누가 채우고 있냐면은 소수기, 지방들이 다 채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인지질, 그쵸?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과 당지질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막의 유동성을 결정을 해주는 애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이요. 세포막이 딱딱하면 안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유동성을 결정해주는 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있었냐면 당질. 보통 당질은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누구다 알려주게요. 바깥에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이 당질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막 외부에 다 있어요. 내부에는 없어요. 당질은 다 세포막 외부에 존재하는 게 당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물질은 단백질, 지질, 당질의 순서로 좀 기억해 주세요. 제일 많은 게 누구니까? 단백질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포막의 기능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세포막의 기능. 자, 세포막의 기능은요. 첫 번째, 세포의 내외부를 구분해 주는 거죠. 어디서부터가 세포고 어디서부터가 세포가 아닌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구분막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의 내외를 구분해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는 역할. 자, 두 번째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하면은요. 자, 이 세포막 같은 경우 보면은요.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요. 물질이 이동합니다. 물질 이동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필요한 물질은 집어넣고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요. 그래서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질 이동이 될 적은요, 물질 이동은 항상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선택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은 집어넣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가지고요. 항상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뭐 하느냐? 유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포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이동을 통해 가지고요, 뭘 할 수 있느냐?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 이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선택적인 투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런 선택적인 투과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요, 바로 인지질 때문에요. 인지질의 이중충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선택적인 투과가 가능해요. 중간에 다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인지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인지질의 이중충으로 인해 가지고요, 선택적인 투과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세포막을 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자가 작을수록 통과하기 쉬울까요? 클수록 이동하기 쉬울까요? 그렇죠. 작을수록. 그렇죠. 큰 애들은 통과하기가 어때요? 어렵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작은 애들은 통과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작을수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용성하고 수용성 있잖아요. 그럼 지용성과 수용성 중에 누가 더 훨씬 더 손쉽게 이동할 수가 있냐면, 네, 지용성일수록이요. 이유가 있어요. 지용성일수록 쉽게 이동하는 이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꽉 채우고 있는 게 인지질의 이중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는 소수기, 지방들입니다. 지방 성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어떤 애들이 통과하기 쉽냐면 지용성일수록이요. 왜냐하면 수용성인 애들은 기름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여기를 통과하기가 어떨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수용성보다는 지용성일수록 통과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용성일수록. 자, 그 다음에 음이온과 양이온 있죠. 음이온과 양이온 중에 훨씬 더 누가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냐면 음이온일수록이요. 음이온일수록 쉽게 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1가 이온도 있고 2가 이온도 있고 3가 이온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가 이온. 이거 1이 생략됐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라 그러냐면 3가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가 이온보다는 2가보다는 1가 이온이 이동하기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를 묶어서 쉽게 이동인데요. 세포막을 이동하기 가장 좋은 애가 있어요.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애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애는 누구냐면은 바로 수분이에요. 수분이 가장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세포막을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애가 누구냐? 그럼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막은요, 되게 특이해가지고요, 물이 가장 손쉽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애들이 좀 더 이동하기 쉬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뭐 분자 같은 건 금방 생각나죠? 분자가 어떨수록 이동하기가 쉬웠어요? 작을수록. 수용성과 지용성 중에서는 지용성일수록. 그 다음에 음이온과 양이온 중에서는 음이온일수록. 세포막을 가장 손쉽게 이동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수분이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들이 좀 더 잘 이동하는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포의 막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 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 인지 능력. 옆에 있는 세포가요, 나하고 동일한 세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아닌 다른 사람 거를 이식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런 인지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인지 능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아까 보니까
세포막의 안쪽에는 없는데 세포 바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애가 있다 그랬죠. 그 세포막 바깥에 있는 애가 바로 누구였어요? 당질이요. 그쵸? 당질이 세포 바깥에 있으면서요, 그런 인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세포가 나하고 동일한 세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인지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호 전달의 체계도 여기 있습니다. 신호 전달. 보통 이제 호르몬 같은 애들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애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호르몬 같은 애들을, 그런 신호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어디에 갖추고 있느냐? 세포막이요. 왜냐면 세포막을 통과해야지 뭘 하더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포막이 신호 전달의 체계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포막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외를 구분하고 물질 이동의 통로가 되고 인지 능력을 갖고 있고 신호 전달의 체계도 여기에 존재하더라.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과 관련된 애들은요, 예전에 단독 문제로도 여러 번 나왔던 거라 보시면 돼요.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니까요. 세포막과 관련된 건 잘 구분해 두세요. 뭐 최근 문제는 그거였어요. 다음 중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건 누구였어요? 네, 단백질이요. 그렇죠? 단백질 다음이 누구예요? 지질. 그 다음이 당질, 이 순서였죠. 지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누구예요? 인지질. 그렇죠? 근데 이러면 인지질 말고도 다른 지질이 존재하죠. 어떤 애가 있어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지질. 그렇죠? 이런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보기로 나오는 거죠. 그런 애 중에 하나가 빠지고 다른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포막은 몇 중으로 되어 있어요? 2중이요. 그렇죠? 2중막 3중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막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의 안쪽을 이제 살펴봐야 될까? 우리가 세포막을 봤죠? 자, 세포막을 봤으니까 세포 안쪽에 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세포 안쪽에 있는 물질, 그 세포 안쪽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세포 내 소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포 안쪽에 있는 작은 기관들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세포 내 소기관들. 말 그대로 세포 안쪽에 있는 작은 기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 안쪽에 있는 애들을 세포 내 소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부터 볼게요. 핵. 자, 핵도요. 2중으로 되어 있어요. 2중막을 갖고 있고요. 핵도 2중막이고요. 그 다음에 핵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갖고 있는 거 두 가지. 자, 핵은요. 핵소체, 핵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핵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거 보면요. 핵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핵에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핵인, 핵소체 부분인데요. 여기에 누굴 갖고 있느냐? RNA를 갖고 있어요. RNA.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염색질이라고 하는 애. 염색질 내지는 염색체. 왜냐면 이제 염색질들이 모여가지고 염색체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사라고 해도 되고요. 끝에 부분은 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염색질, 염색사, 염색체 이렇게 다 상관이 없어요. 염색질이 모여서 염색사가 되고요. 염색사가 모여서 염색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엔 누굴 갖고 있느냐? DNA를 갖고 있어요. DNA. 알고 보니까 핵은요, RNA와 DNA를 갖고 있더라. 그럼 이 RNA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정해집니다. 하는 역할이 정해져요. 자, 보면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면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해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단백질 합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는요. 나중에 가서 공부하실 겁니다. 생화학에 가서요. 그래서 생화학에 가서 어떻게 해서 RNA가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지는 공부하실 거니까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은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DNA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DNA? 여러분 DNA는 뭐예요? 이게 뭐 갖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니까 핵의 기능 거기 나와 있잖아요. 유전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 합성을 조절한다. 여러분 책 그 표에 나와 있죠? 바로 그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자는 거죠. R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거다. 유전 물질을 함유하는 거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두세요. RNA, DNA. 자, 그래서 여러분 핵에선 딱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 갖고 있다는 거요? RNA와 DNA. 그쵸? 그래서 하는 역할, 기능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 누구냐? 미토콘드리아요. 자,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나옵니다. 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을 갖고 있어요. 이중막.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립체. 자,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립체 이렇게 말하기도 하네요.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사립체 같은 말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 뭐냐면요. 바로 TCA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TCA 사이클 혹시 아세요? TCA 회로 들어보셨죠? 거길 돌려가지고 뭘 내는 게 목적이냐면 에너지요. ATP, 에너지를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능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거 이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 ATP를 생성하는 곳, 미토콘드리아. 근데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내는 방법이요. 해당이란다. TCA회로 돌려가지고요. 전자 전달계라는 걸 통해가지고 ATP, 에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애들을 묶어서 호흡 효소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거하고 좀 다르게 에너지를 내는 요 과정을 호흡 효소계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효소계를 통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일명 또 붓는 말이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낸다 그랬죠?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명 예를 가지고 세포내 호흡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포내 호흡기관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포내 호흡기관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알아보셔야죠.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하면은요 에너지를 냅니다. 근데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세포내 호흡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 확인해 두세요.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얘가 왜 세포 안쪽에 있어야 되는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 기능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겠어요? 미토콘드리아. 근데 세포내 호흡기관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호흡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겠어요? 미토콘드리아. 그쵸?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포체 나오죠. 여러분 거기 위에 보니까 소포체 나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소포체도 이중막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중막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중막이라는 소리는 그 다음부터는 막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모두 막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일막이에요. 막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이중막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포체까지만 이중막이다. 그럼 여러분 이중막인 애들을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중막인 거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막이 그냥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중막인 거 따로 구분을 해두세요. 자, 소포체까지만 이중막입니다. 그럼 네 개예요. 뭐뭐 있었어요? 세포막, 해,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소포체.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요. 자, 그럼 여러분 소포체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면 소포체와 활면 소포체. 조면 소포체, 활면 소포체. 자, 여러분 조면 하면은요 이 소포체가 있으면 이 겉에 뭔가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거칠하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애가 조면. 활면은 되게 매끄러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활면. 자, 그럼 여러분 조면 소포체는 이게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얘가 바로 누구냐?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리보솜이 존재하면, 붙어 있으면 조면 소포체. 자, 그 다음에 없으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활면 소포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있으면 조면, 없으면 활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는 기능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리보솜이 있으면은 우리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느냐면은 단백질 합성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바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리보솜이요 단백질 합성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보솜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면소포체에 리보솜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을 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활면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으니까 단백질 합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누굴 만들어내느냐? 지질. 스테로이드 같은 지질 있죠? 그런 스테로이드 같은 지질이라든지 아니면 HCl 얘를 합성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합성합니다. 지질 종류들, 지방산,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지질, 그 다음에 HCl 이런 애들이. HCl 하면 뭐예요? 염산이잖아요, 염산. 근데 여러분 염산도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지질, HCl 이런 애들이 바로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럼 여러분 HCl? 우리 몸에도 얘가 필요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약간의 응용 문제예요. 응용 문제. 여러분 그러면 이 활면소포체라는 애는요 어떤 곳에 많이 존재할까요? 어떤 기관의 세포에 많이 존재할까요? 특히 어떤 기관의 세포에 활면소포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요. 왜요? 여러분 위 들어보셨잖아요. 위는 무슨 성을 띠고 있어요? 산성. 그래서 뭐가 분비가 되니까 산성일까요? 위산이요. 그쵸?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산성을 띠죠. 그 위산이 바로 누구예요? HCl이요. HCl. 위산. 염산이죠. 염산. 자, 얘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위가 산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활면소포체가 특히 많은 곳 하면은 위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약간의 응용 문제예요. 자, 그래서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 리보솜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있으면 단백질 합성, 없으면 지질이나 HCl 합성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오는 거 누구냐? 리보솜이요. 자, 리보솜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이요. 자, 리보솜 기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능은 아까 좀 전 했잖아요. 리보솜이 하는 역할 뭘 합성한다 그랬어요? 단백질. 그죠? 단백질 합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끝나요.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 합성이 장소가 된다?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나중에 그 생화학 가면. 그래서 단백질 합성이 장소가 되는 거 리보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골지체가 나오네요. 골지체라는 애는요 당단백질 같은 고분자 물질을 합성했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분비하는 곳이에요. 내보내는 거. 자, 그래서 이 골지차라는 애의 특징을 잘 보세요. 필요 없을 때 뭐 해놓는 곳이에요?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랬다가 필요하면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창고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고에다가 평상시 안 쓰는 물건들 쌓아놨죠.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명 창고의 역할을 하는 곳,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고, 그 다음에 내지는 분비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내보내는 곳이요. 우리가 이제 내보내는 걸 분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건 분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럼 분비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고, 분비의 역할을 하는 곳, 골지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거 봅니다. 자, 7번째 나오는 거 누구냐면 리소좀이에요. 리소좀. 리소좀, 라이소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리소좀 얘는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용해소체. 같은 말은 기억해 두셔야죠. 용해소체라는 말을 써요. 자, 용해소체, 리소좀은요, 하는 역할을 보면은요, 약 50여 종의 가소분해 요소가 존재합니다. 보니까 뭐예요? 분해 요소요. 분해 요소. 제거해버릴 수 있는, 분해시켜버릴 수 있는 분해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 쓰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애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필요 없는 애들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들 있죠. 이런 이물질들도 분해시켜주는 게 바로 누구냐? 리소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명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세포 내 소화기관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세포 내 소화기관, 필요 없는 애를 다 소화, 분해시켜버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 리소좀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이 세포 내 소화기관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거 리소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하나의 응용. 그럼 여러분 리소좀은 특히 어떤 세포에 많을까요? 이물질이 아무래도 많은 세포에 많이 존재하겠죠. 그럼 여러분 특히 이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가 누구일 것 같아요? 특히 이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애? 백혈구요.
여러분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균 잡아먹는 역할 아니야? 균, 이물질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 세포예요. 그래서 백혈구 세포에는 이물질들이 많으니까 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누가요? 리소좀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백혈구라든지 거대 식세포 이런 데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소좀이 하는 역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분해, 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누가 나오느냐? 퍼옥시좀이요. 퍼옥시좀.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과산화소체. 과산화소체, 퍼옥시좀. 자, 여러분 퍼옥시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얘는요.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역할인데요. 잘 보세요. 이름 보세요. 퍼옥시좀 하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과산화. 그래서 여러분 얘가 하는 역할 과산화물 분해해요. 자, 과산화소체니까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물,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탈라제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 카탈라제가 생화학에서 한번 나올 텐데요. 이 카탈라제는 특징이 뭐냐면 햄 구조를 갖고 있어요. 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햄이 어디서 나오는 햄이냐면요. 헤모글로빈의 그 햄이요. 그럼 여러분 헤모글로빈처럼 햄 구조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중심금속에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철이요. 철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철. 자, 그래서 과산화소체 하면 퍼옥시좀 하면 역할은 과산화물,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옥시좀 이렇게 나와도 아 퍼옥시좀이 과산화소체지 이걸 알면은 역할, 기능도 따라가잖아. 과산화물 분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중심소체 보세요. 중심소체에선 하나만 기억하세요. 얘는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만 나타나요. 세포가 분열될 때만. 그래서 중심소체는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세포가 분열될 때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세포 분열 시에만 보인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중심소체 하면은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듯이 세포 분열 시에만 보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운동기관입니다. 자, 여러분 운동기관 하면은 선모, 편모 이런 애들이요. 선모, 편모 이런 애들을 우리가 운동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운동기관이 있는 편모가 있는 대표적인 애가 어디냐면 어떤 세포냐면 정자요. 여러분 정자 머리 있죠? 그 다음에 중편 있죠? 뒤에 꼬리 붙어 있잖아요. 이 꼬리가 바로 누구냐면 편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모. 그래서 이렇게 편모가 있기 때문에 정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운동기관은 원래부터 있던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자 처음에 만들어지면요. 아이고 정자 처음에 만들어지면 머리와 중편이 먼저 만들어져요. 꼬리는 나중에 가서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편모는 원래부터 있는 애가 아니라 선모는 원래부터 있던 애가 아니라 나중에 생기는데요. 뭐가 변형이 돼서 생기느냐? 세포막이요. 그래서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이 되어서 생성이 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이 되어서 생성된 게 바로 운동기관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막의 일부가 변형된 거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막과 세포막 내부에 있는 세포 내 소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우선 세포막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꼭 확인을 해두시고요. 뭐 단독 문제로 종종 잊을만한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포 내 소기관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역할.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담당하는 역할, 기능과 연결을 해서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세포 내 기관 중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 하면 어딜까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제 이렇게도 나왔죠. 퍼옥시점의 기능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퍼옥시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그렇죠. 과산화소체. 그럼 하는 역할 뭐겠어요? 과산화물 분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세포막에 관련된 일반적인 거 모두 다 기억해 두시기.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 구성, 물질, 기능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과 관련된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세포 내 소기관은요, 여기에서 기억할 건 이거죠. 이름과 역할, 기능을 연결해서 기억해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이름과 기능을 연결을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이거를 연결시키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별명이 붙은 애들 있잖아요. 세포 내 소기관이다, 이런 별명이 붙은 애들 있죠. 여러분 세포 내, 소기관이란다. 소화기관이다. 그러니까 소화, 분해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누굴까요? 리소좀. 이렇게 되는 거죠. 리소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단백질 합성이 장소가 된다. 그럼 어디일까요? 네, 리보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포 내 호흡기관이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있었죠. 거기 어디였어요?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역할, 기능을 연결해서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막과 세포 내 소기관, 이름과 기능 이렇게 연결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